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온 나라가 그녀를 혁명의 딸, 하늘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미그 전투기를 몰아 김포공항에 착륙한 순간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2분간의 비행.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이 흐르는 그 작은 마을,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고향의 산천이 눈앞에 선합니다. 봄이면 살구꽃이 피고 가을이면 감자를 캐던 그 언덕길. 우리 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심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태어난 해에 심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는 공군 군관이셨습니다. 삼지연공항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시절 비행사라 하면 대단한 직업이었지요. 우리로 치면 의사나 판사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배급도 제때 받고 이웃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아버지 덕이다. 당과 수령님께 감사해야 한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비행장에 간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전투기를 가까이서 봤을 때 그 은빛 날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저 비행기가 우리 조국을 지키는 거란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늘을 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늘 비행기를 그렸고 친구들이 인형놀이 할 때 저는 나무 막대기로 비행기를 만들어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에서 여자가 전투기 조종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비행사는 모두 남자들의 영역이었고 여자는 그저 집안일이나 공장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당에서 특별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혁명의 새 시대, 여성도 하늘을 난다. 선전용이었지요. 자본주의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신체 조건과 성분이 좋은 여학생들을 뽑았는데 제가 그 후보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공군 군관이니 성분은 확실했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도 괜찮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기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우리 딸이 하늘의 별이 되겠구나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김책공군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유일한 여자 후보생이었습니다. 남자 동기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요. 여자가 무슨 비행기를 하는 속삭임이 들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체력 훈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비행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함경도 여자 특유의 억척스러움이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고공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버티는 훈련, 급강하할 때 몸에 걸리는 압력을 견디는 훈련, 한겨울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야외 생존 훈련까지 남자 동기들도 쓰러지는 훈련을 저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 여자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이 들렸지만 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텨서 마침내 조종사 자격을 땄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신문에 제 얼굴이 실리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온 나라가 저를 혁명의 딸, 하늘의 꽃이라 불렀지요. 당에서는 저를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고 저는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미그 전투기를 처음 혼자 몰고 하늘에 올랐을 때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조국의 산하, 두만강이 반짝이는 모습, 멀리 보이는 동해 바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날고 있는 이 하늘이 감옥의 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제가 임관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지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와 남동생만 남은 고향집을 떠나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비행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하늘을 지키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불쌍한 동포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제게 다른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그 푸른 하늘이 결국 저를 진짜 자유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평생을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 균열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비행사라 하면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지요. 비행사 가족에게는 특별 배급이 나왔고 고기도 달마다 받았고 집도 좋은 곳에 배정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비행사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다. 당에서 우리를 아껴주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종사가 되고 보니 현실은 아버지 말씀과 달랐습니다. 배급은 점점 줄었고 그나마 나오는 것도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비행복 안에 입는 내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동료들은 발사계를 반으로 잘라 돌려 신었습니다. 발사계가 뭐냐면 양말 대신 천으로 발을 감싸는 건데요. 그것마저 부족해서 반으로 잘라 쓴다는 겁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비행사들이요. 처음에는 나라 형편이 어려우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당 간부들은 달랐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외화벌이 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어갔거든요. 검은 세단 차를 타고 다니고 수입산 양복을 입고 고깃국에 흰 쌀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비행사들은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늘을 지키는데 왜 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듣고 보위부에 보고하면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눈빛으로, 한숨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훈련받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비행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동료는 저보다 비행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사고가 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상이 불순하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며칠 뒤 훈련 중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당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사고사가 될 수 있구나. 최초의 여성 조종사라는 타이틀도 저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구나. 그 무렵부터 저도 몰래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사에게 지급되는 무전기로요. 적국의 방송을 청취하면 총살감이라는 걸 알면서도 죽은 동료가 뭘 들었기에 목숨을 잃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두려움. 처음에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우리말이었습니다. 같은 말, 비슷한 억양인데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조선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하고 자동차가 넘쳐나고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적들의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께 면회를 갔습니다. 고향 마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떴고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하다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으시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에서 영웅 칭호받은 딸을 둔 어머니도 약 한 봉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엄마, 약 좀 구해올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괜한 짓 하지 마라. 우리야 어떻게든 살아. 네가 잘못되면 안 돼.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마른지 저는 그날 밤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온 나라가 떠받들어도 제 어머니 약 한 봉지 구해드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발사계 반쪽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목숨 걸고 하늘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당 간부들은 배 터지게 먹으면서 왜 우리 어머니는 약이 없어 기침을 하시나? 부대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마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집들, 허름한 옷을 입고 걷는 사람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 이게 지상낙원이라고요?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늘을 날 때마다 남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구름 너머에는 정말 뭐가 있을까? 라디오에서 들은 그 세상이 진짜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의심을 받는다는 건 이미 반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도 보위부가 한번 눈독을 들이면 끝입니다. 저는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가 슬쩍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정희 동무 조심해. 위에서 동무 이야기가 나왔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보위부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보고했을까? 혹시 라디오 듣는 걸 누가 봤나? 아니면 어머니 면회 갔다 와서 온 걸 누가 보고했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보위부원들이 저를 끌고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커먼 방에서 신문을 받고 손톱이 뽑히고 전기 고문을 당하는 꿈.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전투기가 추락하는 꿈이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면 새벽이었고 그렇게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감시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짐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두고 간 것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도청하고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멀찍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정의 동무,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정치위원이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무는 조국의 자랑이니까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알지?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 병환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폐에 물이 찼는데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초의 여성 조종사라 해도 특별히 약을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한테 부탁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감시 대상입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꼬투리 잡히면 끝입니다.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곁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동생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언니, 어무이가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해. 아버지 보고 싶다고. 동생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시려는 건가?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이라 불리는 비행사인데 제 어머니 하나 살리지 못하는 무력한 딸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저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단 선배였는데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동무 들었어. 동무 다음 비행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비행.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에 죽은 동료처럼요. 누가 그런 말을. 조용히 해. 나도 위험해. 그냥 조심하라고. 선배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도망칠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당에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 하늘을 날았는데 이게 저한테 돌아오는 대가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남쪽 하늘,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자유로운 세상, 전투기를 몰고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오히려 담대해진다고 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다면 차라리 내 발로 운명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비행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선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탈출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가는 것.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종사들이 전투기 몰고 탈북할까봐 연료를 꽉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딱 훈련할 만큼만 넣어주었지요. 연료가 부족하면 남쪽까지 가다가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편대 위치였습니다. 훈련 비행은 보통 서너 대가 편대를 이루어 납니다.
선두기나 2인기를 맡으면 뒤에서 다른 비행기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맨 마지막 기체를 맡아야 눈을 피해 빠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씨였습니다. 맑은 날에는 시야가 훤해서 제가 편대를 이탈하면 바로 들킵니다. 구름이 많거나 안개가 끼어야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착륙 훈련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가는 거다. 그런데 비행장에 나가보니 연료가 평소보다 더 적게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위치는 2인기 두 번째였습니다. 앞에 선두기가 있고 뒤에도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탈하면 바로 들킵니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륙하고 훈련하고 착륙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올까? 아니, 다음 기회 전에 내가 먼저 사고로 죽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습니다. 다시 훈련 비행이 잡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창밖이 뿌연 게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비행장에 나가서 배정을 확인했습니다. 3인기, 맨 마지막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100리터, 거의 만재 수준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보급 담당이 실수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도요. 안개, 맨 마지막 기체, 연료 만재,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이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 지금 가야 한다. 훈련 전날 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와도 갈 수 있도록요. 고향에 다녀온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그때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힘겹게 눈을 뜨시며 웃으셨습니다. 정이 왔구나. 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한다는 걸 아시면 어머니와 동생이 위험해집니다. 연좌제가 있으니까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딸. 아프지 말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다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을 쓸어들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보자. 집을 나서기 전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저 대신 엄마 지켜주세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남쪽으로 간다. 그날 아침 비행장은 온통 뿌연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앞이 100m도 안 보일 정도였지요. 보통 때 같으면 훈련이 취소될 수도 있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활주로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동료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 얼굴에 뭔가 쓰여 있는 건 아닐까? 눈치챈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모든 것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야 안 좋으니까 조심들 해라.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그 전투기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석에 앉으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2100리터 충분했습니다. 남쪽까지 가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선두기가 먼저 이륙했습니다.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인기가 뒤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3인기 맨 마지막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고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안개가 조종석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대를 따라 상승하면서 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앞에 비행기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조용히 기술을 돌렸습니다. 남쪽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인기, 위치 이탈, 뭐 하는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렸습니다. 안개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뒤에서 추격기가 뜨더라도 이 안개 속에서는 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800, 900km. 전속력으로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뿌연 안개가 점점 옅어지면서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누구한테랄 것도 없이 그냥 빌었습니다. 무사히 넘게 해달라고. 저 남쪽 하늘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휴전선이 눈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넘었다. 넘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한 공군이 저를 적기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한 공군 전투기 2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F5였습니다. 요격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좌우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신호였습니다. 제발 알아봐 달라고, 쏘지 말아달라고 빌면서요. F5 전투기가 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김포공항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투기가 멈추고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12분이었습니다. 고작 12분.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시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종석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를 향해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전투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2분간의 비행이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요. 활주로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남조선이란 말인가? 활주로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금이 가거나 패인 곳 하나 없이 반들반들했습니다. 북한 비행장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풀이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거울처럼 매끈했습니다. 저를 향해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저를 향해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적기가 내렸으면 일단 총부터 겨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장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관이 부하한테, 아니 누가 누구한테든 저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말이 기본이고 고함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저한테, 그것도 적국에서 날아온 조종사한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지요. 또 존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따라 걸으면서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자주 끊겨서 늘 어둑어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방 하나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의자가 푹신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나무 의자에 앉았는데 여기는 쿠션이 있는 의자였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유리컵이었습니다. 물이 맑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식사하셨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또 존댓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되어서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누군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밥하고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들은 그래도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던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았습니다. 밥알이 하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국에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많았습니다. 이게 남조선 군인들이 먹는 밥이란 말인가?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북한 공군에 대해서 저는 아는 대로 다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분들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기서는 대라, 불어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착륙하고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조선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은 야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꾸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 깨끗한 도로, 오가는 차들. 저것이 진짜 남조선이구나. 내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이구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셨으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며칠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방을 하나 배정받았는데 그 방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교도 딱딱한 침상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푹신한 침대였습니다. 이불도 깨끗하고 보송보송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면 감사한 거였거든요. 하루에 2~3시간 들어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불을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대, 2대가 아니었습니다.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도 차가 드물었거든요. 도로에 차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분이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남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들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어디서 온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감시하듯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 갈 길만 갔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편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연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연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에 돌아다니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에도 가게가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또 놀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도시락, 빵. 한쪽 벽면이 전부 음료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가게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배급표가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허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습니다. 달고 시원하고 입안 가득 과일 향이 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생한테 이거 마시게 해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 혹시 보위부에 끌려가신 건 아닐까?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군대에서 쫓겨났을까? 수용소에 갇혔을까? 생각할수록 괴로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것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죄책감에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더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담당자분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선생님을 다그치지 않아요. 선생님,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거든요. 아니, 군대에서는 그냥 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를 선생님이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이용하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처음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제가 쓰는 말이 여기서는 이상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적응 못하면 못하러 온 겁니까? 밤마다 혼자 연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고 뉴스 아나운서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발음이 어색하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함경도 여자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낯설었던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잘 있지?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지금도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하늘을 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맨바닥에서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행기 모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 경력을 인정해서 특별임관 기회를 주겠다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국에서 날아온 조종사를 받아준다고요? 북한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는 무조건 간첩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임무는 맡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출신 성분이 있으니까요. 대신 교관으로 일했습니다. 북한 공군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을 후배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이 나라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인민군 군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국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같은 하늘을 지키는 군인인데 이쪽과 저쪽이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이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슴이 뜁니다. 구름 위를 날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가끔 북녘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 하늘 아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떠날 때 이미 많이 편찮으셨으니까요. 장례도 못 치러드렸습니다.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때문에 고생했을 겁니다. 연좌제가 있으니까요. 군대에서 쫓겨나고 감시받고 온갖 불이익을 당했겠지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와서 자유가 뭔지 알았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아직도 거기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감시받고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가볼 수 있을 텐데요. 어머니 묘소에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살구나무가 아직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동생을 찾아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 휴전선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전투기를 타고 북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총을 쏘러 가는 게 아니라 고향 땅을 내려다보러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북에 있는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핏줄입니다. 언젠가 함께 살아야 할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자유를 찾아 날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고맙습니다.